먼저 작가분부터 자기 소개하고 작품 설명하고, 그다음에 작가분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 10분 정도 진행한 다음에 작가 설명을 듣고, 그 작품에 대한 제가 그 작품에 대한 평이라고 할까요? 또는 작품을 본 소감, 또는 그 작품을 나름 읽은 것들을 얘기하고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작가분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동양화의 흐름 내지는 작가분의 작품을 빌어서 최근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여기 와서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작가분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한 10분 이내로 우리가 듣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또 한 질문하고 작가분의 얘기를 듣는 시간은 한 30분 이내, 그리고 나머지 시간 한 10분 정도로 정리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혜진 작가분께서 본인의 작품, 이번에 마침 전시도 됐는데 최근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저는 이제 일상의 익숙한 풍경들 또 공간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아주 평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자신이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또 천천히 들여다봄으로써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찾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을 이제 회화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찾는 것들은 그 공간에 담긴 저의 어떤 강렬한 인상, 또 저의 감정,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저의 생각들을 그 장소들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소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저는 그것을 회화적으로 풀어낼 때 가장 적합한 저의 언어를 찾게 되고, 또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봤는데 2017년도 작업부터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이제 연결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 작업인데, 이때는 좀 비교적 실제 하는 공간보다는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공간을 제가 설계하고 이 회화적인 화면에 구성을 해보고자 했던 작업입니다. 어떤 생각에서 시작된 작업인가 하면 이제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바다의 물결들이 항상 흘러가고 사라지고 또 흩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창조한 어떤 공간에 그 사라지는 순간들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담아봤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밤의 공원 연작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제가 영국에서 잠시 공부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느꼈던 이제 밤의 풍경들에서 영감을 받았던 작업입니다. 사실 그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또 그동안 살아왔던 이 한국이라는 공간과 다르게 그곳에는 겨울철에 굉장히 해가 일찍 지고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느꼈던 강렬한 정서가 저에게 깊이 마음에 와닿아서 밤의 공원 연작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다니는 길, 학교를 오가면서 지나는 길에 통과하게 되는 어떤 공원의 모습인데, 그것을 조감도 형식으로 표현을 해본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국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길을 가다가 그 거리를 밝히던 조명이 꺼짐으로써 또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영국에서 봤던 그 밤 풍경이 불현듯 떠올랐고 그런 저의 기억과 현재 제가 바라보는 풍경들이 겹치면서 하나의 시제가 아닌 서로 다른 시제들이 한 공간에 펼쳐지는 그런 장면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작을 했던 밤의 공원 연작입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을 때의 밤의 풍경을 담아봤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소 추상적인 선들로 이루어진 작업인데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기마다 그 시간에 대한 저의 생각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간의 무게라던가 그 시간의 속도라던가 그런 점에서 이 시기에 제가 느꼈던 시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아봤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무집 연작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작업들보다는 다소 명확한 어떤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곳은 제가 종종 찾게 되는 어떤 건축물이 있는 공간인데 사실 이 장소를 찾는 이유가 이 건축물 안에서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이곳을 찾는데 사실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주위의 풍경들이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강렬하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한 그루 우두커니 서 있는 그때의 장면을 담아봤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오랜 시간 머물렀던 어떤 건물이 둘러싸여 있는 장소인데 저는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제가 항상 다니는 곳, 또 익숙한 곳 안에서 새로운 길을 접하게 됐을 때, 또 새로운 공간을 찾게 됐을 때 그런 지점들에서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익숙하게 늘 다니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그 건물을 지났을 때 발견하게 된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숲집 연작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는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우두커니 서 있거나 조금 쓸쓸하거나 횡령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졌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숲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어떤 공간에 대한 체험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 작업인데 어떤 건물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 창 너머로 숲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이 공간의 구조상 그 건물의 벽에 가려서 이 숲 전체가 보이지는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가려진 숲의 모습을 상상을 통해서 가득 채워보았던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 건축물이 처음 이곳을 봤을 때 건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곳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건물에 가려져 있던 뒤의 숲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유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유리창 너머로 이제 숲이 우거진 장면이 보이는데 그 숲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을 그렸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드로잉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숲집을 제작하기 전에 했던 작업들이고, 이 드로잉 과정에서 저의 생각들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간결한 선들, 몇 개의 선들, 또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뭐 문지르는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저의 감정을 담아내보고자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에 창작 공간에 한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일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개의 작업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창작 공간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제가 혼자 독립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기도 한데, 반면 혼자 그곳에 있자니 약간의 공포 같은 것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문을 중심으로 문 안쪽의 공간과 문 밖의 공간이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보고자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그 창작 공간에서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업인데, 이제 그것에서 조금 더 이 공간과 친숙해져 보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라던가, 제가 좀 그 공간과 친근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았던 과정에서 제작을 하게 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제가 늘 지나는 길에 있는 숲풀인데요. 이 한 화면에 이제 다양한 시제들이 중첩되어 표현이 된 작업입니다. 이 숲풀을 지나다 보면은 시간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이 공간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공간을 항상 지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을 담아보고자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이제 이번 화랑미술제에 소개된 작업인데, 네, 저는 또 식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공간과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식물의 변화 과정들을 담아보고자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운동장 시리즈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것 외에 또 좋아하는 것이 운동인데요. 그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운동장이라는 장소를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그림에 담긴 운동장의 모습은 그렇게 활기를 띠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제가 그 장소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또 그 장소의 인상을 담아내 보고자 그런 설명적인 요소들을 덜어내고 정제된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찾는 운동장들의 모습인데, 그 명확한 장소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은 조금 걷어내져 있는 상태이고, 저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본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서관 시리즈를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도서관이라는 장소도 제가 자주 찾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도서관이라는 건물은 굉장히 희미하게 연필선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풍경들이 더 다가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의 작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잘 보셨죠? 저는 미술평론가는 박영택이라고 합니다. 미술평론가는 어쨌든 작가 작업실이나 전시장을 다니면서 그 작품을 이제 나름 열심히 보고 뭔가 그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 작품에 대한 지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론가라고 해서 작품을 제대로 잘 보거나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나 헛된 욕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받고 접한 것으로 인해서 그 편차를 줄이면서 좀 더 좀 온전히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어쨌든 가능하면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작가분 작업실에 가서 작가분이 이렇게 성실하게 설명을 할 때 잘 듣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작가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굉장히 성실하게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과 함께 이분이 무엇을 그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그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아마 납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한편으로는 그것은 또 이제 그림에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평론가 입장에서는 작가가 무엇을 그리고자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그냥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그림 그 자체를 가능하면 열심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분이 지금 그린 것들은 운동장 또는 자신이 즐겨 다니는 특정한 장소, 운동장이고 도서관이고 다 굉장히 너무 모범적인 장소를 다니시면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다니고 또 그런 특정한 장소 반복적으로 자신의 일상에서 늘 자신이 빈번하게 다니는 특정한 장소, 매일매일 다니는 장소. 그래서 익숙하지만 그 익숙한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매번 동일하게 보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다른 시간, 또 다른 기후, 그때그때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은 결코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 낯섦, 매 순간순간 조금씩 어떤 편차를 일으키면서 다가오는 그 낯선 세계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되고 동일한 풍경과 특정한 장소를 매번 겪지만 그것이 단일한 얼굴로 다가오지는 절대 않겠죠. 그건 장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뭐 적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하늘도 마찬가지겠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동일한 얼굴을 보여준 적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세계는 늘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단일한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상한 세계 속에서 계속 격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가들은 그 동일하지만 결코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미세한 편차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언어적으로 또 그것을 뭐라고 명확하게 문자화시키거나 언어로 고착화시킬 수 없는 그것을 뭔가 시각적인 이미지로, 물론 시각적 이미지 또한 문자나 언어꼴로 정박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운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뭔가 그림으로 불투명하고 애매하지만 모호한 채로 뭔가 그림으로 그것을 그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그림이라고 생각돼요. 그림은 그냥 그것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들의 작품에서 너무 선명한 주제들, 너무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주제들, 확고한 알리바이들, 거창한 작업에 대한 어떤 목표를 두르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과도하게 욕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작업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한국적 미를 막 그린다. 난 전통을 현대화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현한다. 내면 세계를 표현한다. 내면 세계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술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표현될 수 없는 것, 가샤시킬 수 없는 것,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그리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온전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경로를 통해서 운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더 빈번할 수도 있겠지만 작가들은 그런 좌절을 미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시도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오히려 그런 그것이라고 하는 것, 애매하지만 모호하지만 그것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작가는 특정 장소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고 장소는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물질적인 건물이라든가 나무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장소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소는 다 한 개인의 기억들, 그것을 드나들었던 것, 어떤 특정한 시간, 또 누군가와의 추억, 또 그곳에 머물렀었던 때의 사건들, 또 그곳에 있었었던 때의 어떤 기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장소지 그것과 무관한 장소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항상 그 어떤 것과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 이게 고리가 걸려져 있는 것이 장소다. 그러니까 장소는 항상 어떤 것을 환기시키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 또는 기억을 이렇게 긁어주든가, 그죠? 그 기억을 이렇게 갈고리처럼 긁어내든가, 무언가를 환기시키든가 하는 매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장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듯 몇 년 후에, 몇 년 전에 갔었던 곳을 갔었을 때는 그곳에 왔었던 기억들이 지금 이 현재의 시간에 지난 과거의 시간이 오버랩되면서 지금이라는 시간의 이 공간이 이전의 시간과 겹쳐져서 다가왔을 때 그 공간은, 그 장소는 현재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과거 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아주 이상한 시간 속에 녹아있는 그런 장소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작가분은 그런 시간 속에 포착된 장소를 그리고자 한다는 것이겠죠. 제가 해석해 본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장소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지금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장소가 물론 현실적인 토대 속에서 작동하는 장소 개념이고 시간 개념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장소는 그런 물리적인 것에 완강히 고착되어 있는 시간과 장소 개념에 포섭되기보다는 그것을 넘나드는 지난 과거, 또 현재, 또 사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고 하는 여러 이지적인 시간들이 지금이라는 장소에 포개지면서 늘려지면서 이것이 아주 다층적인 수없이 많은 레이어를 지니고 있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장소를 느끼고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것이 아마 작가들이 그리고자 하는 장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장소를 보면은 어떤 부분은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날아가듯이 지워지듯이 그 두 개가 여러 개가 포개져 있어요. 그것은 실제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부분들은 이렇게 확
샥 날아가 버려서 지워져 버린 듯한, 기억하기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거는 나무예요. 나무를 참 잘 그리고 있다. 물론 작가가 당연히 잘 그려야 되겠죠. 여기 지금 아트페어에 나와 있는 많은 그림들은 다 너무 다 잘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잘 그린 그림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매력적인 그림을 찾는 것이 컬렉터들의 핵심적인 일일 텐데, 다들 잘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자기적이고 인테리어적이고 공예적으로 그래서 뭔가 꾸미고 만드는데 사실은 더 이렇게 힘을 쏟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 회화적인 맛이 물씬 나는, 아주 손맛이 나는, 그렇게 유연하게 싹싹 잘 그린 그림을 접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작가가 나무 그림을 참 잘 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참 잘 그린다. 그건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작가가 동양화 전공자잖아요. 동양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사실 우리가 동양화다 서양화다 그런 구분을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떤 일종의 부채의식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들은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들과는 달리 이 동양화 재료 또는 동양화라고 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있었던 전통의 무게 속에서 그 동양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동시대에 그런 무게감을 가지면서도 현대 회화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그것으로서 어떻게 탄생하거나 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한 강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구닥다리가 되거나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필이라든가 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동시대 회화 언어로서 하나의 조형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랄까요? 그런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작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데서 홀가분한 그런 부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작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거 드물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나름 먹이라든가 모필이라든가 또 수묵에 대한 이것이 단단해서 그 단단하게 다져진 수묵과 모필 체험을 갖고 이것을 갖고 어떻게 동시대의 회화로서 이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수묵화, 여전히 검은 그림, 수묵화를 검은 톤으로 자신의 정서를 특정 장소에서 일상에서 자신이 경험했었던 자신의 내밀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전통적인 재료의 입각에서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지점, 그 지점을 공략하는 쪽으로 이걸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다소 본인한테 아주 고지식하게 이렇게 박혀 있긴 해요. 이 고지식하게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범생으로서의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쁜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림도 모범적이고, 아까 장소도 모범적이었잖아요. 운동하고 공원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모범적으로 이 동양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필선들, 먹톤에 대한 것들도 아주 정통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서울의 동양학과에서 누대로 내려오는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그런 수목의 기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질펀하게 이렇게 딱 바닥에 이렇게 딱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형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 보이죠. 몇 가지로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는
이것을 굉장히 판화기법과 유사한 톤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동판화 같았어요. 애칭. 예. 그래서 어떤 건 내가 모필이라기보다는 동판화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헷갈렸었어요. 이거 동판화가 아닌가 그랬더니 역시 모피루가 목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 판화에 대해서 매료를 느껴서 판화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아마 그 판화기법과 판화기법을 먹그림과 같이 조율해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작업이 굉장히 그 동판화와 유사성을 띠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뭐 나름대로 수묵화라고 하는 재료 체험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그 시도 외연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낭창거리는 모필과 함께 그것과 상당히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다른 차원에서 또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에서 구사하고 있는 게 여러분 예민한 선으로 쓰여지는 건 이게 연필입니다. 연필 여기 써 있지만 연필은 이게 종이를 꾹 누르는 압인 효과를 주잖아요. 모필은 이렇게 낭창낭창거리잖아요.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것은 붓만이 내는 효과가 특별히 있어요. 그렇죠? 번지고 퍼지고 스며드는 부드럽게 운영되는 반면에 연필은 아주 또 고지식하죠. 정직하게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경직되다시피 기하학적으로 이게 종이를 꾹 눌러가지고 그 종이의 얇은 표면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제 길을 지도화시키죠. 이렇게 쭉쭉. 그러면 그 개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치의 다른 어떤 우연성이나 우발성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해 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선들이라고 할까? 근데 이 작가의 그림에서는 그러한 연필로 압인하듯이 도면같이 기하학적인 건물들은 연필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먹과 모피를 가지고 그림으로써 그 두 개의 동일한 선인 것 같지만 또 동일한 검은색 톤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반된 효과를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필로만 먹으로만 이루어진 그림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개의 효과는 본인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느꼈었던 감정의 증폭들, 기억들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강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게 시각화시키는 쪽으로도 견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으로 나무를 이렇게 쫙 그리는 것들은 그때 더 강렬하게 확 다가왔던 것들이고 연필로 뒤에 흐리게 그리는 건물 같은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지각됐던 특정한 장소에서 그 지각되는 것들에서 약간 뒤늦게 확인되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또 순간 망각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가 특정 장소에서 본다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동일한 강도로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면에 봤을 때 유난히 팍 꽂히는 게 있고 또 일정 순차적인 시간의 그 차이에 따라서 뒤늦게 확인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대상을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더 추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떤 한 세계라고 하는 거 그러한 강도에 따른 차이를 아마 그렇게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과 모필을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작가의 작업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아까 이 작가가 이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 장소라고 하는 건 하나의 풍경이겠죠. 세계겠죠. 내 몸 바깥으로 펼쳐져 있는 환경이니까. 근데 그것들은 계속 다양하고 격렬한 변화를 경험한다, 변화를 동반한다고 말했어요. 시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계라고 하는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뭐 격렬하게 변화되고 있는 거니까요. 시간의 변화가 있겠죠. 아침, 점심, 저녁이기도 하고 또 시시각각 돌변하기도 하고 또는 시간의 변화는 기후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날씨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습한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건조한 날도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기도 하고 또 그 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그런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어떤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그 세계는 나라고 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감정이랄까 심리에 따라서도 또 엄청나게 다양한 얼굴을 갖고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내 오늘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세계는 또 여러 표정을 짓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라는 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확고부동하게 결정론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매 순간순간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고정시킬 수 없고 비결정적이고 한편으로는 어떤 단일한 하나의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아닐까. 세계는 그렇겠죠.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그 세계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도 하겠죠. 우리가 풍경을 그린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동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작가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뭐 산수화를 떠올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산수화를 물론 상당히 많은 그 산수화 작가들도 있지만 지금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들이 산수화를 그리는 거는 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돼요. 뭐 아마추어 작가들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은 산수화를 많이 그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젊은 동양화 작가 중에서는 산수화 자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화나 풍경에 대한 인식들, 동양화적인 산수화에 대한 인식들은 아주 여전히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는 이 작가분도 이혜진 씨도 그 영향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의 산수화 또한 세계를 고정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은 데서 파생된 것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산수화가 물론 어떤 특정 대상을 우리가 지금의 서양화의 풍경 개념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또 하나는 산수화에서는 내가 보이는 자연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특정한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것으로 고정 지으려고 하는 의욕도 없죠. 욕망도 없죠. 왜냐하면 세계는 계속 격렬하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속에 포착된 자연 풍경을 재현한다는 의지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산수화에서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산수화에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양에서는 항상 어딘가 빛이 있고 그림자가 동반된다면 동양화에서는 그림자라든가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자연을 포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산수화에 어디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죠. 빛과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시점의 시간에 의해서 세계를 포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왜? 세계는 계속 격렬하게 흐르는데 내가 지금 본 이 순간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니까요. 그러겠죠. 그럼 아까 이 작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는 세계라는 것, 장소라고 하는 것들은 무수하게 많은 시제가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동양의 산수라는 게 매우 구닥다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이 유교 이념이라든가 너무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관념에 물들어져 버린 이전의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봉인돼 버린, 낙후돼 버린, 너무 진부해 버린, 너무 많이 해버린,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거라고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서양화라든가 서양 미술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지나치게 간과해버린 새로운 해석될 수 있는 이 여지들을 지난 전통 동양화, 산수화에서 잘 끌어들여 가지고 너무 서양 미술 일변도로 세계를 해석하거나 그림을 그렸던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또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계나 그림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준것들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거기서 찾을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시 뭐 산수화를 다시 복귀해서 똑같이 그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산수화에서 보였던 그런 인식들, 또 프레임들,
접었다 펼쳤다 하는 방식들, 시방식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응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진 씨가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봤을 때 많은 시제들이 겹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세계를 단일한 시간에 비치는 어떤 특정한 것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여러 시간대가 이렇게 많은 레이어들이 겹치는 것으로 보는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또 그런 고민들은 이전에 동양계 산수화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뭐 해명한다면 해명했었을까라고 하는 것. 예. 사실은 그런 해명을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소박하다고 그럴까? 라고 하는 것들은 병풍구조겠죠. 병풍구조는 동일한 풍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가 져서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서 보게 하는 병풍구조가 사실은 동일한 풍경이지만 그것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격렬하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의 보는 이의 몸을 이동해서 체감하라고 하는 프레임이 사실은 병풍구조입니다. 또는 두루마리도 그렇고 화촉도 그렇고 펼쳤다 덮었다 펼쳤다 덮었다 하는 구조가 사실은 보는 이 관자의 신체적 몸의 흐름을 통해서 그 풍경 자체의 시제를 체감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해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과 또 전통과도 연루되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모색들이 있는데, 그러나 산수화를 그리는 건 아니지만 산수화 대신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동선 속에서 끝없이 포착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지난 시간대의 산수화라고 하는 것과 어떤 방식으로 접속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은 분명히 이 작업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건 뭐 제 오해일 수도 있고 오독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이거 계속 풍경에 대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을 그릴 수도 있는데도 계속 이런 풍경에 대한,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멋들어지게 나무를 쫙 그리면서 거기에 계속 겹쳐지는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 그 장소를 보고 있는 자신의 소회들, 자신의 감정들,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그 기억들과 함께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산수화를 그렸던 그런 그림들의 태도와 상당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의 동시대인들은 더 이상 산수화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왜? 산수화라고 하는 건, 그 당대를 지배했던 유교적 이념이라는 특정한 텍스트 속에서 기능했던 이미지였으니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유교 이념이 지배하는 때도 아니고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텍스트 속에서 미술을 이해하지도 않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그럼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전의 전통적인 산수화를 기계적으로 복제하듯이 그려내는 많은 그림들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왜냐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이념도 아니고 그 텍스트라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시진 기능을 담당하지도 않고 그 텍스트를 신봉하는 문인 사대부 계급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 계급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곤혹스럽다는 것이죠. 대신 오늘의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가 사라져버린 시간대에, 더 이상 산수화가, 텍스트가 사라져버렸고 이념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산수화는 의미가 없으니까 대신 자신의 일상, 자기 일상이라고 하는, 현대는 뭐예요? 일상으로 환원하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현대미술 이전은 특정한 텍스트에 의존하고 그 특정한 텍스트를 갖고 미술을 사유하던 시대예요. 전통사회는. 간단히 말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전통 시대는 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는 특정한 텍스트를 갖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우리 경우는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다 불교 경전 아니면 유교 경전이겠죠.
공자, 명자, 노장, 장자, 노자, 장자 이런 사상들이 갖고 그 텍스트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닌가요? 현대미술은 뭘까요? 이미지가 그런 특정한 텍스트에 종속되거나 그 특정한 텍스트를 도상화시킨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타이 텍스트라고 그래요. 또는 타이 주술적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미술은 더 이상 그런 특정한 텍스트에 기생하지 않아요. 이제 작가들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미술이 무엇이고 질문해요. 오늘 현대미술은 여러분 다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걸 그리잖아요. 그럼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보세요. 다 그리고 싶은 그리나요? 아니에요. 팔릴만하다고 여겨지는 걸 애써 그려요. 잘 나간다고 여겨지는 작가를 흉내내서 그려요. 시장에서 선호된다고 하는 것들을 공기로 찾아 그려요. 왜? 자본의 힘에 눌려서 그것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본적인 동력으로 작동하죠. 오늘날은 자본의 힘이니까요. 이전에는 텍스트가 그림이 가능하겠다면 지금은 사실은 자본의 힘이 강렬하게 그림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작가들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을 것 같아요. 현대미술의 논리도 있고 자본의 힘이 압도화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이혜진 씨 같은 경우는 저런 동양화를 전공하는 작가들 전통적인 동양화라고 하는 담론이 거의 망시돼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늘날 환생시키거나 소생시키거나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와중에서 몇 개의 질곡들이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그림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고리를 거는 건 일상이죠. 이제 일상. 그렇잖아요. 자기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한 텍스트가 아니니까. 이게 경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현대미술의 담론에 걸 수는 없잖아요. 그건 서양의 것들이니까. 모더니즘의 담론에 거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일상이라고 하는 고리를 거기죠. 일상은 무척 애매하긴 해요. 일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자기 삶의 근거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거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것. 자기 삶의 실존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자신의 하루하루가 전개되는 것이니까. 자기 감각이 발화되는 것이니까. 그 일상에서 어떤 풍경들을 찾고 그 장소를 찾고 그 장소를 전통적인 산수 아래 바라봤었던 이전의 화가들의 그런 태도들을 지금 자기 시대에 맞게 조율해 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그리고 그 기법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모색들이 자기 그림의 알리바이랄까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자의적인 생각을 들으셨습니다. 네. 이혜진 선생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한국화 전공자로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숙명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것을 이어간다는 것과 그리고 그 전통으로부터 지금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 작가의 어떤 숙명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사실 그 당사자는 그것을 명확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타인이 바라본 저의 작업과 그것이 어떻게 전통과 또 이 시대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그래요. 예, 뭐 지금 많이 떠들었습니다. 한 10여 분 동안 이혜진 스님께서 자신의 작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주 지극히 자의적으로, 예, 뭐 개인적으로 이혜진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비평이라고 그럴까요? 작품 읽기라고 그럴까? 또 단상이죠. 예, 사실은 작품을 읽는다고 하는 건 뭐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뭐 너무 그냥 뭐 거창한 그런 좋은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이런 작품들이 왜 그려졌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림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비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비평이 죽었다고 무의미하다고 말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오늘날 미술시장은 완전히 자본이 잠식하고 있어서 비평은 사실 액세서리 같은 것이죠. 누가 비평을 듣나요? 누가 비평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나요? 이거 아트 토크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액세서리 같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액세서리 같지만 사실 이런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좀 약간 신랄하게, 예, 이런 자리에 그냥 뭐 작가 작업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우리 미술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트페어를 좀 보면서 우리 작가들은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또 지나치게 왜 이런 작품들이 많을까? 이게 바람직할까? 또 어떤 작가들이 정말 좋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가? 이런 질문, 고민, 그냥 외형적인 어떤 성과, 또 이런 아트페어를 하면 미술 기사는 뭐 사람이 얼마나 왔니, 얼마나 팔렸니, 오로지 그런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나왔고 뭐 어떤 논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짧은 소박한 장소지만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혜진 작가님께 인사하시고. 네. 오늘 장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 토크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장소들이 말을 거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들을 이제 저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회화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 관객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